근데 이제 오늘의 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지금 이 상황에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보는 거고, 테슬라가 그래서 1.5빌리언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고, 그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도 결제선으로 받겠다라는 것도 같이 맞아요. 했었죠. 기억나요.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때 15억 불짜리 비트코인 산다 했을 때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잠깐 또 하락하기도 하고 이랬고. 그죠. 제 기억으로는 그 2월 달에 그 소식이 있은 이후로 되게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가격도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큰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 뉴스였는데 맞아요. 꽤 오래 보유를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테슬라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를 바로 다음 달에 팔았고, 거의 90%는 지금까지도 계속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1년 거의 반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그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75% 정도, 보유량의 75% 정도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작년에 그 구매했을 때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거는 좀 미미했어요. 미미했어요. 음. 그게 저도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비트코인 차트를 봤는데 딱 처음에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좀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락장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심하게 가격이 하락하곤 하는데, 그죠. 저도 의외였어요. 사실. 네네네. 이제는 비트코인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정도가 됐구나. 그러니까 뉴스에 심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도가 됐구나. 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팔았냐. 이번에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Q&A에서 물어보니까 뭐 왜 팔았다, 뭐 그거에 따른 뭐 실현 금액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에 비트코인을 팔면서 생긴 현금은 9억 3,600만 불이네요. 네. 9억 3,600만 불이니까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1조 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환율로는. 그래서 이 9억 3,600만 불의 현금이 2분기 재무제표 상에 이제 현금으로, 캐시 밸런스로 잡힌 게 이제 보였고, 네. 그리고 그만큼 디지털 에셋의 수량은, 거기 잡힌 이제 금액은 줄어서 주주서원이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주서원에 그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냥 비트코인 임페어먼트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그죠. 임페어먼트 손상차손.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이 자산 가격이 심하게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이 내려간 만큼의, 말하자면 손실이죠. 이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거를 이제 임페어먼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차 가지고 있는데 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중고차 가격은. 네. 그거를 결국 회사는 회계장부에다가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작업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쉐어홀더 레터의 그 임페어먼트 차지가 그래서 얼마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발생한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만큼의 현금이 생겼다만 있고, 맞아요. 취득가액이 얼마고,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그죠,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네. 그래서 그 디센터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마 3만 불대에 팔아가지고 네. 약간 그 수익을 봤을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적으셨더라고요. 그 추정, 판 기간을 추정해서 그때 가격이 요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팔았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데서 기사를 봤는데, 한 달 동안이죠. 6월달 한 달 동안 네. 비트코인 가격 최저점이 27,000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뭐 3만 몇천 불인가 그랬었는데, 만약에 27,000불대에서 팔았으면 약간 손실인 거죠. 음. 아마 취득가액이 28,000불인가 29,000불인가 그럴 겁니다. 29,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21년 2월달 네, 취득가액 예상되는 네. 게. 그래서 약간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약간 수익을 받거나 그 정도예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왜 그러면은 이거를 팔았을까예요, 사실상. 왜 팔 수밖에 없었나? 지금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수익을 받거나 약간 손해를 봤을 수도 있으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걸 파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사실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못 기다리고 지금 팠다, 테슬라가. 그것도 75%나 되는 네. 큰 물량을. 그게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봤어요. 블룸버그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콜이라고 하죠. 그 실적 발표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팔았다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했죠. 비트코인을 판 이유는 중국의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고 느껴서 네. 팔았다라고 네.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둡게 보거나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는 말아라. 내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방어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75%를 판 이유가 속 시원하게 설명되진 않았다. 이게 이제 사실 대부분이 이제 컨센서스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상으로 이 비트코인의 어떤 보유 가치를 반영을 할 때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말씀하신 손상차손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총 그 1억 600만 불이 발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서 발생한 건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추정을 할 뿐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겠구나, 이렇게만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봤대요. 그 손상차손 1억 불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리스트럭처링 익스펜스라고 하는 거에서 발생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를 뭐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게 한 1억 불 정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리스트럭처링 익스펜스라고 하는 재구조 비용이라고 할까요? 재구조? 네네네. 그 비용이 총 1억 4,200만 불로 잡혀 있어요. 그 계정 안에 이제 1억 불이라고 하는 손상차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뭔가 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고 그게 리스트럭처링 익스펜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리스트럭처링 익스펜스는 정확히 무슨 항목들이 있느냐? 이것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대요. 이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네네. 현재 US 갭이라고 하죠. 그 미국 네, 회계 네, 기준에 네. 따르면 네. 각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풋노트라고 하잖아요. 네, 주석에 네. 담을 필요가 없다. 아.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긴 한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리스트럭처링 코스트 1억 4,200만 불. 만약에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팔지 않았으면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얻은 현금이 네. 아까 9억 3,200만 불이었어요. 네. 9억 3,600만 불이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손상차손이 9억 3,600만 불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안 팔았으면은 반영해야 하는 손상차손. 네네. 그게 9억 3,6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이 리스트럭처링 코스트에 들어갈 손상차손이 1억 600만 불이 아니라 9억 3,600만 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리스트럭처링 코스트라고 하는 이 비용의 규모가 확 늘어나죠. 네. 1억 4,200만 불이 아니라 10억 불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정확히 테슬라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랑 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 회사가 원래. 근데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몇 분기 전부터. 그 흑자 전환을 해서 계속 흑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흑자가 한 번 됐는데 다시 적자로 가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사람들이 당연히 느낄 거 아니에요. 이 테슬라가 원래는 그 자동차 판매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했었어요. 탄소 배출권 판매로 흑자 전환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탄소 배출권 매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자동차 판매 대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거든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원래 1분기가 제일 비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다 4분기에 그 영업이익 정점을 찍고 1분기에 내려가거든요. 사람들이 4분기에 차를 많이 사서 그런가 봐요. 오. 자동차 그 구매 시즌이 있나 봐요. 사이클을 탄대요. 네네네. 그래서 1분기가 되면은 뭐 당연히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업이익 상승률이 확 줄어드는데 네네. 테슬라가 이번에 그 1분기에 4분기보다 더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해서 다시 터져가지고 네네.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늘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흑자 전환했고 네. 영업이익이 막 늘고 있는 중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리스트럭처링 코스트라는 익스펜스로 그 영업이익이 깎여버리면요 회사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가뜩이나 지금 뭐 근데 테슬라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700? 700 아마 60불 70불 이럴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 800불 다시 올랐네. 805. 그러네. 800불 넘었네. 지금 피디님 테슬라 주주라서 박수 치고 계십니다. 저 720불에 주셨거든요. 오, 잘하셨네요. 나이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줍줍 계속 줍줍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테슬라가 그래서 600불 후반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다른 모든 나스닥 기업들 다 50% 70% 빠질 때 있었잖아요. 네. 5월달에. 엄청 빠졌죠. 네. 근데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그 1분기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2분기가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버티잖아요. 800불 다시 넘었잖아요. 네네. 제가 테슬라 주주 입장이라도 이런 그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 지금 중인데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가 갑자기 실적이 더 뭐 어떤 익스펜스가 코스트가 늘어서 안 좋아 버리면 주가가 반등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보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얻은 현금이 9억 불. 9억 불을 만약에 다 손상차손으로 잡았다면은 발생할 수 있었던 그 비용이 거의 10억 불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그러면 손상차손을 안 잡을 수밖에 없었냐. 그러니까 왜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손상차손이라는 거는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걸 반영하는 건데 네. 아니 그럼 자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럼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페어먼트 차지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네. 이 질문을 아마 하실 텐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회계기준상에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혹은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올려야 된답니다. 영어로는 intangible asset이라고 해요. 비유동 자산으로 잡아서 올리면요. 네. 무조건 그 취득가액, 내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가액 대비해서 그 해당 기간, 회계 그 장부를 만든 기간 있죠. 네네. 지금은 이제 2분기죠. 네. 올해 2분기 기간 동안 떨어진 것만 반영할 수 있어요. 오른 거는 반영 그렇답니다. 못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좀 이게. 네. 저는 이게 전문 회계사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무조건 취득가액 대비 떨어진 것만 거기다가 반영을 해야 된대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폭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내려갈 때만 계속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깎이겠죠. 계속 손실이죠, 손실. 네. 올라간 걸 반영을 해야 리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다시 오른 걸 반영해서 네. 내 자산 가치가 이렇게 된다가 반영이 될 텐데 적어도 회계장부상으로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계속 깎이는 것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사실.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100원에 사면은 80원이 되면 80원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120원으로 오르면 그건 반영을 못해요. 계속 80원인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인텐저블 에셋에 디지털 에셋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설비 기계? 이런 것들? 그런 건 어쨌든 계속 갖고 있으면 뭐라 하죠?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비율을 거기다 넣는데 그렇죠. 디지털 에셋을 거기다 넣으면 되게 좀 모순이네요. 손상차손만 발생해요. 네. 그게 문제인데 그 변동폭이 큰 게 문제예요. 이게 공장이나 설비 같은 것들은 가격이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죠.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중고가 되는 순간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가 중고차 생각하면 일부러 알 수 있듯이. 근데 그 떨어지는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가상각이라는 네, 회계장부상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공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동,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서 막 그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떨어지는 것만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회계 기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네,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이 생길 때마다 그거를 다 이제 비트코인 사는데 쓰잖아요. 네. 많은 양을. 그래서 이 회계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인텐저블 에셋 비유동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계속 손상 처리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 얘기를 해요. 네, 많이 나와서 합니다. 네. 이제 불만이라 이거죠. 회계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적립되지 않은 회계 기준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가 계속 깎여 나간다. 네, 이 불만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죠. 미국에는. 네. 100여 개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 1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다 그래서 미국 회계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SEC인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텐지블 에셋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잡을 거면 잡아야만 하면 손실만은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승 회복분도 반영하게 해달라. 결국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럼 만약에 손실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트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비싸게 팔았어요.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그것도 회계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네. 그 걔네는 팔지는 않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판 거부터 얘기하면은 팔면은 그 판 거에 대한 캐시 밸런스가 그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영업 수익으로 잡히는지 아마 투자 수익으로 잡히는지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캐시가 발생하는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잡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죠.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손상차손을 반영하면은 계속 그 이익이 깎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팔기 수밖에 없는 게 전까지는 팔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회계장부상으로 네네. 내가 영업이익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면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제가 지금 용어를 좀 혼용하는데 제가 회계자가 아니고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계속 꾸준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 주석을 길게 달아요. 그러니까 풋노트. 네, 풋노트를 길게 답니다. 네. 우리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지금 평균 가액으로 얼마에 지금 페어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주석에다가 길게 남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회계장부만 보면 안 되고 풋노트를 같이 봐야 돼요. 평가할 때. 근데 테슬라는 안 하죠. 왜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너무 네. 뭐가 캥길까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대비 현재 페어 밸류가 낮은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지금 손실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공개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네, 공개하면은 이제 온갖 구설수에 또 휘말릴 테니까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손상차손으로 반영을 더 이상 못하는 수준까지 오자 가격이 내려가서 75%나 되는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 시킨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아무튼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문제가 좀 이미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렸던 거라면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그죠. 제가 일론 머스크 입장이면은 아니 내가 비트코인을 10년 가지고 있으려고 샀는데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 방어하려고.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제 오늘의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회계 공부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지금 이 상황에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냥 이런 의견을 던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팔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보는 거고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기준 때문에 기업이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 못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구나. 그럼 이거는 뭔가 진짜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의 결론은 암호화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이런 모습들은 천재다. 네. 이 책도 한번 마지막으로 웹 3.0 사용 설명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훈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on my grind like I'm supposed to be, and I do not care if you notice me.